오늘도 부엌 한 구석에 주저앉아 울었다. 외롭거나 서글퍼서가 아니다. 진짜 너무 아파서 울었다.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넣으려고 열어놓은 싱크대 모서리에 머리를 박아뛰기 때문이다. 요즘 자주 그런다. 아주 혼정하게 아프다. 눈물이 쏙 빠진다. 부엌 한 구석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잡고 끙끙대고 있는데 TV에서 고독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일본 여자들의 70%가 죽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을 것 같다는 거였다. 우아하게 혼자 죽는 법에 관해 미리 준비한다고도 했다. 눈물 찔끔대며 부엌에 주저앉아 있으려니 도무지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 일본 도쿄 원룸의 차가운 부엌 한 귀퉁이에서 싱크대 모서리를 받고 고독사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아주 심각하게 잠시 했다. 사실 일본에서 고독은 아주 자연스럽다. 50을 넘겨 그림 공부하겠다며 다녀온 나이 든 유학생이 원룸 아파트에 혼자 밥해 먹고 혼자 돌아다녀도 하나도 안 불편하다. 식당에서 혼자 밥 먹어도 쑥스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고독 순응 사회다. 고독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사회 구석구석에서 느껴진다. 일찌감치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서구 대부분의 나라도 그렇다. 오래 사는 나라에서 고독은 당연한 거다. 한국은 어떤가? 한국의 고령화 속도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고독은 아직 낯선 단어다. 고독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 문화에서 고독은 실패한 인생의 특징일 따름이다. 그래서 아직 건강할 때 그렇게 죽어라고 남들 경조사에 쫓아다니는 거다. 내 경조사에서 외로워 보이면 절대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토록 바쁜 이유는 고독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고독 저항 사회인 까닭이다. 쉬어야 하는 주말조차 각종 경조사로 길거리가 미어터지는 이 한국적 현상을 달리 설명할 수 있을까?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니 남자는 78세, 여자는 85세가 평균 기대 수명이란다. 이제 나 같은 50대는 100살까지는 충분히 산다. 1950년대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은 불과 51.1세, 여자는 53.7세였다. 불과 수십 년 사이에 평균 수명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인류 역사상 인간이 이토록 오래 살아본 적이 없다. 그 어떤 자연 변화나 사회 변혁도 이 평균 수명의 연장과 비교할 수가 없다. 평균 수명 50세를 기준으로 만들었던 윤리적 기준도 이제 죄다 바뀌게 된다. 여기에는 부부관계, 가족관계도 해당한다. 폴리가미까지는 아닐지라도 수차례 결혼, 이혼하는 것도 그다지 특별할 게 없는 일이 됐다. 20대에 만난 사람과 100년 동안 쭉 함께 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지금의 그 남편과 앞으로 50년을 더 살라고 하면 우리나라 중년 여자 대부분은 차라리 고독사 하고 말겠다고 할 것이다. 검은 머리 팥뿌리는 평균 수명 50세였던 시절의 전설을 따릅니다. 그만큼 평균 수명 100세는 엄청난 사건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게 된 각 개인은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바로 고독이다.
사실 고독은 개인이 인류 역사에 처음 등장할 때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데카르트가 나라는 주어를 써서 주체의 존재 방식을 사유로 규정했을 때를 근대적 개인의 탄생으로 볼 수 있다. 이 데카르적 자아는 고립을 전제로 한다. 세계와 타자로부터 독립된 자아의 확인으로부터 주체가 성립하는 까닭이다. 따라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적 명제를 심리학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 나는 고독하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개인이라는 서구의 존재론이 동양에 처음 알려진 것은 19세기 무렵이었다. 동양은 당황했다. 인디비주얼에 상응하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근데 일본의 번역어 성립 과정에 정통한 야나부 아키라에 따르면 인디비주얼은 중국어로는 일개인 또는 독일 개인 등과 같은 단어의 조합으로 번역되었고 일본에서는 일상어인 사람으로 번역되었다. 개인이 일상어로 자로잡게 된 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일이었다. 독이나 일이 빠져버린 개인은 인디비주얼의 번역어로 그리 큰 문제가 없었다. 당시 동양의 개인은 고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백 년에 걸친 서구의 근대화를 불과 수십 년 만에 해치운 압축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고독할 틈도 없었다. 고독은 사치였다. 그러나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고독은 존재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고독 저항 사회에서 고립된 삶은 호환 마마보다도 무섭다. 고독에 대처하는 어떠한 문법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금만 보장되면 다 해결되는 줄 안다. 다들 너무나 외로워 어쩔 줄 모르면서 그야말로 고독에 몸부림치면서도 그게 자기 운명인 줄 모른다는 이야기다. 고독한 개인의 구원은 역설적으로 개인 내면에 대한 더 깊은 성찰로 가능하다. 고독할수록 더 고독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건 예술적 몰입일 수도 있고 종교적 명상일 수도 있다. 아, 팔굽혀펴기일 수도 있다. 하루에 수백 번씩 팔굽혀펴기를 하면 고독 따위는 아주 쉽게 견딜 수 있다고 언젠가 목욕탕에서 만난 김창근 SK 스펙스 의장이 그랬다. 이제까지 내가 본 어깨 중에 가장 멋있는 역삼각형 어깨를 가진 60 중반의 김 의장은 팔굽혀펴기를 하면 중면의 허접스러운 성욕도 깨끗이 사라지고 정신도 아주 맑아진다고도 했다. 오늘 난 팔굽혀펴기 15번 만에 고독은 물론 성욕도 깨끗이 다 해결했다. 난 고작 15번이면 충분한데 김 의장은 왜 하루에 수백 번씩 하는 걸까? 아무튼 난 아주 맑은 샘물 같은 영혼을 지녔다. 고독사. 가족이나 친구와 단절되어 살다가 혼조 쓸쓸하게 죽음에 이르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다. 대부분 죽은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발견이 된다. 사체가 발견된 후 가족들이 나타나 재산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는 경우도 많다. 고령화 사회의 쓸쓸한 단면이다. 일본에서는 고독사는 주로 독거노인에게 해당되지만 한국 사회에서 기러기 아빠의 고독사가 자주 화제가 된다. 고독사는 법률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고독사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다. 고독사와 가장 유사한 의미인 무연고사를 토대로 유추해보면 대한민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 중에서도 50대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은퇴 전후의 중년 남성에게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회사나 일과 관련된 인간관계가 전부인 남자들에게 고독사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오늘날의 추세를 볼 때 10년 후 고독사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모두들 100세 이상을 산다고 생각해 보면 고독사는 인생을 특별히 잘 못 산 사람들만의 운명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제 혼자 죽는 상황에 대해서도 아주 진지하게 준비해야 할 때다. 폴리가미, 일부 다처제 또는 일처 다부제를 뜻한다. 보노가미, 일부 일처제의 반대말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에게서 모노가미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천 년 동안 폴리가미는 보편적인 가족 형태였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축첩 제도가 존재했다. 유럽은 그리스도교가 지배한 중세부터 폴리가미가 금지됐지만 이슬람 사회에서는 여전히 합법이다. 폴리가미와 비슷한 개념으로 폴리아모리가 있다. 두 사람 이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을 뜻한다. 폴리가미가 일대다의 결혼 제도라면 폴리아모리는 일대다의 연애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문화의 산물이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부 일처제는 인류가 생각해낸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힘세고 돈 많은 남자 혹은 예쁜 여자가 배우자를 독점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동건 같은 남자에게만 수십 명의 여자들, 다른 한쪽에서는 평생 여자 구경도 못하는 남자들이 때로 몰려다니는 엄청난 불균형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가 되면 일부 일체제와 같은 결혼 제도도 분명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일부 일처제의 형태는 유지되겠지만 평생 오직 한 번만 결혼하는 일은 아주 드문 일이 될 것이다. 언젠가부터 농담 삼아 하던 3번 결혼해야 한다는 가설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여자 입장에서 예를 들자면 첫 번째 결혼은 20대에 한다. 나이 들고 돈 많은 40대 아저씨하고 하는 거다. 그 남자와 한 20년 살고 두둑하게 위자료를 챙겨 이혼한다. 40대가 되면 20대의 건강한 젊은 사내와 다시 재혼한다. 가진 돈과 그동안의 경험을 그 젊은 남자에게 성실하게 전달한다. 두 번째 남자가 40대가 되어 독립할 충분한 능력이 되면 이혼에 흔쾌히 동의한다. 이때가 되면 여자의 나이는 60대가 된다. 이제 3번째 결혼을 한다. 이번에는 동년배의 남자와 한다. 어머, 이 남자 또한 3번째 결혼이 된다. 첫 결혼은 20대에 40살 여자와 했다가 두 번째 결혼은 자신보다 20살 젊은 여자하고 했던 사람이다. 이제 2번씩 결혼의 경험이 있고 60대가 된 두 사람은 남은 기간 친구처럼 산다. 이처럼 된다면 이혼의 가장 큰 이유라는 성격 차이, 실제로는 성적 차이? 성격 차이의 문제도 아주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첫 결혼에서는 나이 든 사람에게 배우고 두 번째 결혼에서는 젊은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거다. 이 가설을 처음 들으면 심리적 저항이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꽤나 합리적인 결혼 방식이다.
일부 일처제도 유지하고 오직 한 사람도 지루하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적 강박으로부터도 자유롭다. 더 훌륭한 것은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방식이라는 거다. 젊은 남자와 살 수 있는 권한이 합법적으로 주어지는 이 같은 제도에 여자들이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생겨날 일부 일처제의 문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다. 개인, 한 집단을 구성하는 개체로서 한 사람을 뜻한다. 개인을 의미하는 영어 individual은 나눌 수 없는 불가분해라는 뜻을 가진다. indivisible에서 파생된 말이다. 개인이란 용어는 15세기 서양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17세기에 이르러 개인이 사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면서 철학, 문학 등 각 분야에서 개인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본격화되었다. 서구의 근대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까지 나누면 세상의 모든 구성 원리가 설명된 것이라는 환상에서 출발한다. 자연과학에서는 모든 물질의 가장 최소 단위인 원자를 생각해낸다. 아톰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뜻의 그리스어 아토모스에서 나온 단어다. 자연과학적 세계관에 따라 인간 사회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피부를 통해 바깥 세상과 구별되는 마지막 단위인 개인을 만들어낸다. 심리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부분의 합은 전체가 아니다. 각 단위들이 전체의 한 부분이 될 때는 최소 단위의 성질로는 더 이상 설명되지 않는다. 자연과학도 마찬가지다. 가장 작은 부분이라고 여겨졌던 원자의 세계도 양자역학이 시작되면서 환상이었음이 밝혀진다. 심리학도 마찬가지다. 개인을 단위로 인간의 심리는 설명되지 않는다. 근대 심리학의 원자주의는 막힌 길이다. 각 개인들이 만나는 상호성이 사회와 문화 그리고 인간 심리를 분석하는 기본 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문화 심리학의 출발점이다. 기네스 펠트로를 그리려다 망쳤다. 입술을 하나 더 그렸다. 눈도 하나씩 더 그렸다. 어느 날부터 나의 기네스 펠트로가 말을 걸어온다. 나는 상냥하게 대답한다. 갑자기 로봇 청소기한테 많이 미안해졌다. 집안 구석으로 사라질 때마다 매번 거칠게 욕하며 화만 내서다.